그러면 시작하셔도 네, 해도 됩니다. 괜찮겠습니다. 네, 네, 그림으로 배운 네트워크, HTTP와 네트워크 9번째 시간이고요. 네,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HTTP의 기능을 추가한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지난 챕터 7에서는 이제 저희가 기존 HTTP가 갖고 있던 보안적 취약점을 보완한 HTTPS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 보안의 취약점 말고도 HTTP에 또 다른 조금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조금 보완한 기술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보안 취약성 말고 HTTP는 어떠한 좀 단점을 갖고 있었냐? 그 부분부터 좀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HTTP에는 병목 현상이라는 어떤 단점이 존재한다고 해요. 이 병목 현상이란 뭐냐면요. 영어로는 이제 bottleneck으로 이제 이름 그대로 병목 현상이에요. 저희가 이제 병을 사용할 때 모습을 보면 어떻죠? 일단은 좀 일자인 병보다는 이제 몸통이나 밑부분은 조금 넓은데 목 부분이 좁아지는 병이 많잖아요. 왜 병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이제 음료나 물 같은 거 따를 때 병목은 왜 좀 좁아지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정확하게 묻기 위해서? 그쵸? 맞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몸통이나 바닥처럼 넓은 상태로 이제 뭘 따르려 하다 보면 한 번에 많은 양이 쏟아져 버리게 되니까 조준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고 그런 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네트워크에서 병목 현상도 그러한 현상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이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할 때, 송수신할 때, 동시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만약에 그 네트워크가 이제 통신이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경로, 어떤 길이 만약에 공간이 넉넉한다 치면 어떻게 있어요? 동시에 데이터가 같이 지나가려고 할 때, 막힘이나 지연이나 그런 현상들이 없겠죠. 근데 이 HTTP 프로토콜 사용할 때는 바로 병목처럼 동시에 여러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길이 좁아서, 입구가 좁아서 데이터의 처리가 지연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HTTP 프로토콜에서는. 차량이 이제 통행하는 길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여러 차량이 이제 동시에 지나가려고 하는데 일단 길 자체도 넓진 않죠. 근데다가 예를 들어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공사가 있다든지 하면 더욱더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겠죠. 이 좁은 길로 여러 다량의 차가 지나가려고 하면 어떻겠어요? 자연스럽게 교통체증, 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현상이 이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병목 현상의 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HTTP가 갖고 있던 특징이 한 개의 커넥션으로 한 개의 리퀘스트만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왜 병목 현상의 원인이 되냐? 이제 리퀘스트가 한 번에 같은 시간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다량의 리퀘스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의 커넥션은 하나의 리퀘스트만 가능하다라는 건 동시에 그 여러 가지 리퀘스트를 한 번에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이 HTTP 프로토콜의 특징이 하나의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 처리가 된 다음에 있어야만 그 다음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을 처리할 수가 있다. 즉 먼저 선행되어 있는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가 반환이 되어야만 그 다음 리퀘스트의 리스폰스가 반환이 될 수 있다. 즉 같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리퀘스트의 양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데이터가 동시다발적으로 몰리게 되면 정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리퀘스트 없인 리스폰스만 수신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클라이언트가 리스폰스를 받아오려면 리소스를 받아오려면 리퀘스트를 보내고 서버로부터 받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시에 여러 리퀘스트를 처리하려고 하면 뭐 동시에 여러 리소스를 받아오려고 하면 무조건 이 리퀘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리퀘스트를 보내는 데에도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의 어떤 처리 작업이 필요하고 어쨌든 통신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리스폰스에 해당하는 리소스만 서버 측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클라이언트로부터 리퀘스트가 도착해야만 거기에 대응하는 리스폰스를 반응할 수가 있다. 서버 측에서 그냥 뭐 자기 서버 상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리퀘스트 없이도 리스폰스 같은 뭐 리소스를 데이터를 보내주는 걸 할 수가 없었다. HTTP 프로토콜에서는. 즉 무조건 리퀘스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통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절대적인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HTTP 프로토콜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리퀘스트 리스폰스의 헤더는 압축이 불가능하다. 헤더가 이제 뭐 만약에 긴데 이 압축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절대적인 데이터 양이 주고받아야 하는 데이터 양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처리가 늦어지게 되는 변모 현상의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번 같은 애들을 장황하게 보내야 한다라는 건, 뭐 장황하게 같은 이제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황할 수는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같은 리소스를 반복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리소스가 업데이트 됐다면 뭐 다시 한번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럴 때마다 긴 헤더를 계속해서 리퀘스트를 보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미 한번 보낸 헤더고 한번 커넥션이 확립이 된 상태면 뭐 같은 작업이면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헤더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HTTP는 그런 배려가 없이 무조건 리소스가 필요할 때마다 기존에 사전에 있었던 뭐 어떤 작업이더라도 계속 헤더를 보내줘야 한다. 계속 리퀘스트 헤더를 보내줘야 한다. 즉 네트워크의 통신량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압축이 필수가 아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더는 압축하지 않는데 이 데이터도 압축이 필수가 아니다. 필수 강제적이라면 어쨌든 절대적인 데이터량이 줄어들 텐데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큰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5가지 크게 이제 어떤 HTTP 프로토콜의 특징들이 변목 현상을 유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HTTP 변목 현상을 조금 개선하고자 몇 가지 기술들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AJAX와 커멧이라는 기술입니다. 먼저 AJAX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이싱크로너스 자바스크립트 플러스 XML 이런 약자로 되어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나 뭐 DOM 같은 이제 객체를 활용해서 비동기 방식으로 통신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이 비동기 통신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HTTP는 동기 방식의 통신 방식이었거든요. 비동기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가 도착한 거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가 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리퀘스트를 보낼 수가 있어요. 기존의 HTTP 동기 방식의 통신 방법에서는 먼저 보낸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가 도착해야만 그 다음 리퀘스트 처리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바로 이 AJAX 같은 경우는 이 비동기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리퀘스트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전체 페이지가 아닌 페이지 일부만 이제 새롭게 데이터 요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존 HTTP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특정 웹페이지에 HTML 파일을 받아오고 싶으면 그 전체 페이지를 다 불러와야 됐어요.
전체 페이지에 대한 리소스를 다 요청해야 됐거든요. 일부분만 업데이트 됐더라도, 일부분만 새로운 것들 정보를 필요하더라도 전체를 다시 한번 받아와야 됐어요. 근데 이 AJAX를 활용하면 특정 부분만, 데이터가 바뀐 부분만,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만 콕 집어서 그 부분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데이터 통신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AJAX라는 기술이 이제 기존 병목 현상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커벳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한번 커넥션을 확립시켜 놓으면 클라이언트 서버가 그 커넥션을 계속 유지를 시켜요. 근데 그 유지한 상태로 리퀘스트가 오면 서버 측에서는 그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을 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지 않고 언제 하냐? 바로 서버의 콘텐츠에 있어서 새로운 부분들이 갱신될 때, 새로운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될 때, 그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리스폰스를 반환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의 통신은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됐을 때 바로 나한테 어떤 정보가 오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뭐 리퀘스트는 사전에 보냈었지만 이제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리스폰스를 받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이제 내가 요청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바로 받아보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제 한번 확인하는 뭐라 해야 될까요? 혹시 뭐 서버 측에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됐나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리퀘스트 요청을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AJAX와 컴백 같은 기술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근원적으로는 이제 HTTP의 병목 현상의 원인들을 개선하는 어떤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HTTP 방식을 계속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AJAX 같은 경우는 동시다발적인 이제 리퀘스트가 가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장점도 있지만 이제 서버 측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양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제한을 넘어가는 양의 데이터 처리는 AJAX는 불가능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이 HTTP 가지고 있던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리고 커맥 같은 경우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커넥션을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커넥션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부담.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도 병목 현상을 이제 완전히 해소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프로토콜이 바로 스피디라는 친구입니다. 구글에서 이제 개발한 프로토콜이고요. 구조로 보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계층 사이에 새롭게 이제 하나의 세션 계층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쓰이는 프로토콜이에요. 이 스피디라는 친구는요. 그리고 보안으로는 SSL 프로토콜을 또 사용하고요. 특징이 뭐냐면 HTTP를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에요. HTTP 어떤 커넥션 이런 것도 확립을 한 상태로 이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기존 HTTP의 메소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이 스피디 프로토콜에서 이제 그 기존 HTTP 병목 현상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된 기능들이 뭔지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다중화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한 번의 TCP 연결로 이제 독립적으로 다수의 리퀘스트를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존 HTTP 같은 경우는 한 번의 리퀘스트가 처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 했다라는 건데 이 스피디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에 여러 리퀘스트가 발생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각각 하나씩 다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좁은 입구를 여러 차량이 지나가야 하는, 줄을 서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 자체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리퀘스트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제 다수의 리퀘스트가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JAX에서 AJAX의 단점에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요. 결국 동시에 그 리퀘스트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이제 제한적인 대역폭 자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버리는 어떤 통신량이 있었을 때는 이제 우선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가 있다. 이 스피디 프로토콜을. 너 먼저 가. 너가 좀 더 급하니까 먼저 가. 그리고 너는 좀 나중에 가. 이렇게 교통 통제가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스피디 프로토콜. 이런 우선순위 부여를 통해서도 이제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기존 HTTP가 불가능했던 헤더의 압축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절대적인 데이터의 송신량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 푸시 기능과 힌트 기능이 있다. 푸시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가 없어도 서버 측에서 데이터를 이제 푸시가 가능하다.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 없이 그냥 서버 측에서 바로 푸시 데이터를 주입할 수 있다는 거고요. 힌트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가 어느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렇게 요청이 없더라도 나 이러한 데이터가 새로 업데이트 됐는데 너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서버 측에서 먼저.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 없이도 이제 데이터를 추천해 줄 수 있고 또 그냥 추천한 데이터를 주입할 수도 있고 즉 리퀘스트에 대한 어떤 통신량의 부하를 줄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 5가지의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 스피디라는 프로토콜이 이제 HTTP가 갖고 있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 스피디는 이제 단점은 없을까요? 뭐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단점이라 하기엔 조금 그런데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먼저 이제 스피디 프로토콜은 이제 도메인별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하나의 IP 주소에 하나의 도메인이 이제 붙어 있는 경우라면 딱히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나 IP 주소에 여러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 IP 주소에 스피디 프로토콜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도메인마다 이 스피디 프로토콜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HTTP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스피디 프로토콜로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이 조금 번거롭고 조금 비용도 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도메인별로 스피디 프로토콜을 적용해야만 한다라는 건 이제 스피디의 단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HTTP 병목 현상이 없는 경우라면 딱히 스피디 프로토콜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HTTP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병목 현상이 없도록 조금 뭔가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고 해요.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하나의 리소스를 먼저 다운로드해야만 그 다음 리소스를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동시에 이렇게 막 뭐 두 가지 어떤 데이터들이 한 번에 좁은 길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병목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굳이 이 스피드 프로토콜 쓸 뭔가 케이스가 많지는 않다. 그래서 굳이 꼽자는 스피디의 단점을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피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웹소켓이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기존 HTTP의 병목 현상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등장한 친구예요. 이 친구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웹브라우저와 웹서버에서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이 커넥션을 이제 뚫어 놓으면 이게 유지되면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줄 수 있고 서버 측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뭐 리퀘스트가 없이도 줄 수가 있는 통신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사용했을 때 장점이 이제 통신량이 삭감이 된다. 즉 리퀘스트에 대한 헤더 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신이 필요 없기 때문에 통신 자체가 삭감이 되고요. 그리고 서버 푸시 기능도 가능하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그냥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웹소켓은 어디에서 좀 쓰면 좋을까요? 어느 케이스에 좀 쓰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제 채팅. 예, 맞아요. 채팅 같은 경우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하는 채팅 같은 경우는 한번 커넥션을 이제 확립시켜 놓고 양쪽에서 계속 데이터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양반 통신이 가능한 웹소켓을 사용하면 유용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이 많은 경우,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뭐 새로운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이렇게 굳이 리퀘스트를 보내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주식 시작 같은 경우는 서버 측에서 그냥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쏴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제가 뭐 롤이라는 게임을 잘 몰라서 그런데 롤이라는 게임에서도 이 웹 소켓을 사용해서 통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웹소켓도 좀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케이스에. 그래서 이제 HTTP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등장했다. 요거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뭐 이 스피드랑 뭐 웹소켓 이런 것들 등장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요거 쓰면 되지 하면 되는데 바로 HTTP 2.0 버전이 새롭게 등장했거든요. 왜 이 HTTP의 새로운 버전이 또 등장했을까요? 기존 HTTP가 갖고 있던 HTTP 1.1이 갖고 있던 단점을 개선한 프로토콜들이 나왔고 그것들을 쓰면 되지 굳이 또 HTTP 2.0을 새롭게 등장시켰을까요?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존에 이제 웹사이트들은 이제 대부분이 아니 그냥 HTTP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었죠. 근데 그 HTTP를 새로운 프로토콜로 완전히 표준화시켜서 업데이트하기에는 굉장한 절차라든지 뭐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싹 다 그냥 갈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하면서 또 새로운 프로토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새로운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등장한 게 바로 HTTP 2.0 버전입니다. 이 친구의 특징이 이제 기존 HTTP를 사용하면서 이제 스피디 프로토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HTTP 스피드 플러스 모빌리티, 그리고 네트워크 프렌들리 HTTP 업그레이드라는 프로토콜들도 새롭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최근에 이제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스마트폰 등장 이후로 굉장히 확 떴잖아요.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두 가지 프로토콜은요, 이 모바일 통신 환경에서의 어떤 처리 속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등장한 프로토콜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HTTP 2.0 버전은 새롭게 등장한 프로토콜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HTTP의 최신 버전이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발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제 기존의 HTTP가 가지고 있던 어떤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등장했고 프로토콜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기술들, 새로 나온 기술들을 어떤 종합한 HTTP 2.0이 등장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해주셨네요.